안녕하세요.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11법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칙은 굉장히 다루고 있는 분량이 많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대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박스에 있는 제목 인간의 양면성. 그래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아이들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캐나다 정부에서 어딘가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난간 부분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못 같은 걸 이렇게 박아놨나 봐요. 타지 못하게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피터슨 교수님은 인간은 적절한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기형적인 형태로 다른 형태로 즐기거나 아니면 도전적인 어떤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서 너무 무기력하고 느닷없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이데올로기적 운동의 위험성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조금은 요번 제11법칙은 한국 실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캐나다의 지금 상황을 조금 이해하셔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 한국이랑 비교하면서 약간씩 좀 개인적인 생각과 섞어서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페미니즘 운동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그 남성의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그 분노와 원망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좀 문제 있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뭐 마르크스주의나 뭐 나치주의 뭐 이런 것까지 좀 연결을 지으면서 그런 형태의 좀 비정상적인 운동으로 좀 흘러가게 됐을 때 항상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어떤 경계성을 보여주시면서 특히 이제 남성들이 좀 위험성을 좀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무조건 안 돼라고 했을 때 성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여자들한테도 해가 돼서 여자가 원하는 좀 남성성, 강인한 남성성, 그 가정을 책임지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상실이 되어서 만날 남자도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해 보일지라도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원래 타고난 본능 그리고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양면성을 또 띠고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결단력이라든가 행동력으로 이제 발휘가 되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필요할 때에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행동들로서 표출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그 온순하고 그리고 이제 평온하고 너무 이제 여성성만 강조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교육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좀 최대한 또 이제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좀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 내용은 좀 이제 끝났고요. 일단 인간의 양면성 아까 스케이트보드 얘기는 좀 미리 좀 했죠. 인간의 내면이 그 뭐냐 안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인간이 무기력감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건 뭐 앞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였죠. 그리고 모든 일 역시 그러니까 인간 내면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프로이트를 인용하시면서 꿈이 부적절한 욕망의 표현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고요. 융은 역시 이제 심리학자죠.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에는 반드시 그 반대로 그 적용되는 사악한 짝이 있고 무의식적인 어떤 그림자가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니체 역시 그 원한이 안 좋아 보이지만 역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자극하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행동하게 되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원한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그 원한을 갖고 있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겨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평등도
니체는 이제 독거미에 비유하면서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평등은 우리가 듣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심리학자들, 철학자를 이렇게 막 인용을 하면서 평등 사상 역시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나치게 작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녀 갈등. 캐나다는 지금 사실 이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게 그 뭐랄까 양성평등 문제까지 이제 굉장히 불거져가지고 어떤 상태냐? 신체적으로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릴 적부터 이제 남자가 여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성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고 여자가 난 남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놀 때도 예를 들면 뭐 오빠가 있고 그다음에 여동생이 있다 그러면 집에 가면서 그런데 오빠 오늘은 집에서 여성을 할 거야 남성을 할 거야 이러고 남자아이도 이제 자기 동생한테 너가 남자래 뭐 이러면서 좀 우리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좀 보면 피터슨 교수님이 굉장히 맹렬하게 반발을 받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성소수자들, 이렇게 그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터슨 교수님이 강연하거나 하면 이제 막 이제 그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막 피터슨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그라는 대명사 영어 he 있잖아, he. 그리고 여자를 she 뭐 이런 대명사를 쓰면 왜 성차별적인 어떤 그런 대명사를 쓰냐. 그래서 중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써라. 뭐 man 아니면 peopl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유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남성 여성 구별 자체가 이미 남성의 가부장제를 좀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쓰지 말라 이러면서 남성성을 굉장히 이제 깎아내리고 여자는 그동안 굉장한 피해자였다는 한 어떤 그런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터슨 교수님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은 이 책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컨조컨 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본성적으로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데 생물학적 차이까지도 무시하고 그렇게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그래서 남성은 본래 이제 여자보다 더 공격적이고 문제도 잘 일으키고 와일드하고 좀 모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깎아내려서 여자들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비정상적인 어떤 변태적인 어떤 형태로 이제 망가지게 될 거고 그것은 곧 여성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어질 것이니까 당신들 손해이기도 하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앞에서 1법칙부터 10법칙 중에서 이제 피터슨 교수님이 계속 일맥상통하게 강조했던 게 있었는데 함부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그 어떤 진화 과정을 걸쳐서 이게 생겨난 이런 질서를 급격히 갑자기 바뀌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억 년간에 걸쳐서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원래부터 좀 어떤 성향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교육과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뜯어 고쳐야 된다. 남자는 너무 폭력적이다. 혹은 그리고 일자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에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뭐 스케이트보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철학자 얘기를 하시더니 뭐 평등에 있어서도 독거미를 비유한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지나친 평등으로 흘러가고 있다. 분명히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결과적인 뭐 어떤 평등을 막 주장하면서 남성성까지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가고 있냐 해가지고 어쨌든 많이 공격을 당하고 계세요. 뭐 유럽이건 어떤 뭐 유럽에서도 뭐 강연회 하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었는데 그런 상태이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 평등을 비판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평등 운동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 이제 과거의 서구 유럽이 평등을 비판한 이유는 극단적으로 이제 개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결과는 다 똑같아야 한다는 식으로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평등해져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부자를 경멸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시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조지 오웰 역시도 비슷한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불쌍한 광부들에 대한 이야기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굉장히 끔찍하게 불쌍한 광부들의 그 당시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사회주의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안락의자에 앉아 철학을 논하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과 부당한 사회에 대한 경멸을 이야기는 하는데 말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주의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부자에 대한 경멸만 있었을 뿐이고 부자에 대한 원한과 시기심을 연민과 정의를 위장하면서 정치로만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극단적인 평등을 주장했을 때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일단 캐나다에서도 남녀 차별 그리고 성소수자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어떤 사회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됐는데 심지어는 그게 좀 너무 지나쳐져서 이데올로기적인 운동처럼 이제 돼버렸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까지 가게 되면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융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융이 심리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술 도구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도저히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행동의 결과를 유심히 관찰해 보고 그 동기를 유추해 보라라는 이제 융이 말을 한 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야? 역시 지금 봐라 그렇게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갖고 있고 좀 더 와일드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물론 그것이 이제 막 어떤 잘못된 것들을 하는 것에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위험하게 스케이트보드를 좀 타고 노는 것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여자애들보다는 조금 더 자라가는 과정에서 좀 성장 과정이 늦는 것 같고 좀 말 안 듣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너무 지나치게 다 여자 입장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서 여자처럼 남자를 만들어 버리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모험심과 행동 역시 인간 고유의 본성이고 발전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간의 발전 가능성을 망가뜨리는 게 아닌지 너무 극단적인 운동으로 지금 막 평등을 강조하면서 남녀차별, 성소수자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등등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크리스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그 이제 과거에 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라는 그 법칙 말씀해 주신 적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3법칙이었죠? 근데 가르침을 나눌 때 나눴던 그 친구입니다. 뭐 근데 이제 재능도 많았고 공학적 재능도 있었고 잘생겼고 뭐 했던 뭐 그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굉장히 좀 회의주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캐나다의 젊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예를 들고 계시냐면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소년이었을 때 캐나다에도 이제 본래 원주민이 있었고 프랑스인과 영국인들이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이 은근히 있다, 제법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주민들이 좀 피해의식이 있어서 더 날카롭고 교육 수준이 좀 낮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는 원주민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날 때면 반격도 하지 않고 주로 막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뺏은 땅이니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과 멀어졌고 남성성이나 남성적인 행위를 깊이 증오했다고 해요. 좀 사실 놀라운 좀 사실이 있는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또 이제 어떤 그 가르쳤던 어떤 어느 학생도 좀 비슷한 얘기를 조금 한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금 이제 한국 학생이죠. 이제 굉장히 좀 귀찮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남자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들었는데 좀 조금은 이제 좀 걱정이 좀 됐습니다. 뭐 아무튼 그랬고 학교에 다니고 뭐 직장에 나가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행위 등등 뭐 이런 게 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화, 냉전 시대의 섬뜩한 핵 대치, 그러니까 지구 환경의 훼손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 부정적하고 살 맛이 안 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에 빠진 것이죠. 회의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운동, 극단적인 운동이 낳게 되는 어떤 비극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친구도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운동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 교수님은 이제 또 대학 시절에 크리스와 또 함께 지낸 기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같이 길을 가다가 밖에 있는 남의 차에 사이드 미러를 막 부수더랍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니, 왜 저걸 부수냐고 했더니, 자동차는 인간의 그 어떤 광적인 행위의 일부여서 부숴야 한다고, 뭐,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극단적인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으로 지금 말도 안 되게 인간의 양면성에서 나오는 어떤 본성까지도 훼손하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슨 교수님이 대학원생이었을 때도 이 친구는 이제 그리고 결혼한 상태였고 딸이 돌이 된 상태였는데 굳이 신세를 지러 찾아왔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남자를 원래 주장을 했었는데 여자까지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이 크리스라는 친구가. 그리고 뭐 줄담배를 피우고 직장도 안 갔고 항상 냉소적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얹혀 살면 식사 당번을 하게 되는데 햄버거 요리 중 이제 일부러 불이 나게 했고 그래서 당번을 빠지려고 해서 피터슨 교수님의 아내가 눈치채고 그러지 말라 했더니 더 화를 내고 뭐 길길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그 이제 피터슨 교수님의 아내와 딸은 또 한동안 다른 곳에 지내기로 했대요. 이러면 좀 친구라도 뭔가 좀 피터슨 교수님이 굉장히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쫓아낼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무렵에 남동생 부부가 집을 방문을 했고 크리스와도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좀 황당한데 그럼 남동생이 신혼이었는데 크리스가 그거에 대해서 분노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한심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신혼의 기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 또 있는가? 이게 얼마나 좀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이게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또 결혼을 한 것만 가지고도 이게 분노가 생기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피터슨 교수님이 눈치를 채고 그날 밤에 이제 크리스 방에 들어서 한참 함께하며 마음을 누그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동생이 찾아와서 뭔 일 있었냐 했더니 차마 동생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수는 없었고 그냥 대화했다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크리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크리스라는 친구한테 어느 순간 독특한 체취가 이렇게 났대요. 근데 이 경험인가 봐요. 그 어떤 직관 같은 거기도 하고 피터슨 교수님이 상담을 워낙 많이 하시고 그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뭐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이혼한 사람 뭐 약물 중독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묘한 냄새를 느낀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사 주변에 사회복지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죽음의 사건이 날 것 같은 사람에게 묘한 냄새가 난다고 한답니다. 아마 뭐 이제 추측을 하자면 인간의 어떤 심리의 어떤 깊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의 어떤 깊은 마음의 좌절감과 심리의 어떤 망가짐이라면 신체의 어떤 호르몬 작용이나 이런 게 좀 비정상적으로 좀 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마 거기서 나는 냄새가 아닐까 추측은 해봅니다. 근데 정확히는 원인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들끼리는 뭐 이걸 부적격자의 냄새라고 표현을 한대요. 아무튼 그리고 얼마 뒤에 또 크리스는 떠났고 피터슨 교수님은 박사과정을 마쳤을 때쯤 다시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자리도 구했고 하루하루 나아지려고 또 애썼다고 해요. 막 크리스가. 근데 그 뒤 이제 또 한참 또 세월이 흘려서 크리스의 전화를 받은 게 10년이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40살 생일 전날 밤이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어떤 단편 소설을 자기가 쓴 게 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이 크리스라는 친구가 사진작가로서 재능도 있었고 글도 잘 썼고 창의력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캐나다는 숲이 많으니까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덤블숲에서 가서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즘과 함께 또 이제 피터슨 교수님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좀 공격하시는 부분인데 뭐냐면 테드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강연 행사인데 여기서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막 강연을 막 해요. 근데 어떤 교수가 인간이 살아온 이후로 지구에 굉장한 해가 될 건데 엄청 더운 해가 될 거라고 하면서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어떤 환경을 파괴해가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가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이 지구에 있어서 인간만 없어지면 차라리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언제는 지구가 인간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왔다 하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막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위기의식을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피터슨 교수님의 입장은 그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인간의 뭐랄까, 그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주장하시니까.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아까 양면성을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어두운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이제 반대로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발달이 돼서 인간의 사회가 고도화되고 뭔가 이제 문명이 발달되는 것 같은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자연 훼손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모습도 같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거죠. 근데 피터슨 교수님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간이 없어져야 되고 뭐 이제 그 사라져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까지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의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회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빠져서 어차피 인간이 사라져야 할 존재인데 뭐하러 이런 것들을 해? 뭐 이런 회의주의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라는 그 친구도.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지구가 인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있고, 그동안,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어떤 생명의 그물, 지구의 생태계를 알게 되기까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몰라서 그동안 이렇게 지구 환경 문제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다 극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이 인간을 부정하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들을 좀 몇 가지 예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뭐 올림픽 체조를 보더라도 1950년대 금메달을 딴 선수가 2012년 연기를 본다면 거의 충격에 빠지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달할 수 있지라면서 외계인의 연기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어떤 말을 할 거라면서 엄청난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타 다른 영역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주장은 또 자살 충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회의 편견에 맹렬히 이제 그 어떤 저항하는 어떤 사람들은 인류를 비난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어떤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이건 혹은 뭐 막 사회 환경단체 뭐 다 이제 지구를 살려야 되지 않겠까? 그거 다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뭐 인류를 비난하고 막 없어져야 되고 막 그렇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젊은 남자들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지금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좀 남자가 남자 같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젊은 남자들이 받았던 공격이 뭐냐면 가부장제 혜택을 공짜로 누리는 존재, 그리고 지구를 망치는 약탈자, 삐뚤어진 성문화의 지지자로서의 전형적인 남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뭔가 사고 뭉치고 언제 성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야 될 대상, 이렇게 은연중에 분위기가 이렇게 자리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뭐 어떻게 돼서 인간이 망가지겠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계에서 점점 남자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피터슨 교수님의 아들도 이제 자신의 성적이 이제 남자치고는 그럭저럭 이제 괜찮다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여성이 당연히 공부를 더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그 세로토닌 얘기도 했었죠. 이게 그 위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남자들이 점점 더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도 되는 거죠. 그래서 피터슨 교수님은 현대 세계에서는 남자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근데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죠. 뭐 어쨌든 성범죄나 폭력, 기타 이런 살해 뭐 이런 것도 훨씬 남자가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피터슨 교수님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동영상에서 그렇게 반론하고 계세요. 그거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가 정신병자도 한 8배 많고 뭐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저지르는 게 확실히 많기는 많은데 일반적인 평균치의 남자 여자를 비교하면 어떤 그런 범죄율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도 여성대로
완력이 딸려서 이제 남성에게 이제 반격을 못하는 것 뿐이지 더 교묘하고 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악랄하게 뭐 이제 소문 같은 걸 퍼뜨리면서 사회성을 깎아내려서 더 가혹한 어떤 상처를 주는 형태의 어떤 반격을 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 세계에서는 남자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더 반항적인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더 독립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좀 더 우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상냥하거나 하진 못하지만 불안증과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남자가 더 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관심사는 주로 사물을 향하고 여자아이의 관심사는 주로 이제 인간을 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게 이제 생물학적 차이인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너무 강제성을 띠고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컨트롤을 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아무래도 여자아이보다 경쟁을 좋아하고 순종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반항적인 성향이 뚜렷하다고 해요.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본래 이제 학교라는 게 생긴 이유 자체가 1800년대 순종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 이제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학생이라도 도발적이고 대담한 행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고 이 과정 속에서 점점 남성성이 사라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 놀이에 끼어들 수 있지만 남자아이는 여자아이 놀이에 끼어들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자는 남자에게 이기면 칭찬받고 저도 잃을 게 없지만 남자는 남자는 여자아이와 겨뤄서 이겨도 뭐 달리 뭐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남자끼리 놀고 여자아이의 놀이에 끼는 것을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약간은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나라별로의 어떤 민족성에 따라서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이게까지 캐나다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좀 이제 뭐랄까 선생님들이 뭐 이제 그건 예전부터 좀 이제 지적이 됐죠.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그 여자만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뭐랄까 보통 결혼을 하려면 여자보다 더 나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페이가 센 직업군으로 몰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제 어떤 여자 선생님의 어떤 여성성만 경험하고 자라게 되니까 조금 이제 남자다운 모습이 좀 상실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이제 피터슨 교수님 뭐 대학 교수시니까요. 뭐 그 인문대가 여성들만의 무대가 이미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데가 이렇게 여성들만 다 있으면 남자들이 여길 잘 안 들어온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는 거기서 경쟁을 해서 이겨도 본전, 지면 너무 이제 망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의 어떤 본성이 있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승부에 강한데 그래서 가는데 이제 굉장히 그런 인문대 같은 데서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제외하면 이미 여학생의 비율이 많고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학과에서 남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계신데요. 이미 캐나다에서는 남자애들이 여자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해라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서 더 공부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성이 더 고등교육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남자보다도 더 이제 결혼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적어도 자기 이상의 어떤 이성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남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해방 관점에서 이거를 막 진보라고 막 떠들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떠드는데 이게 여성에게도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캐나다 기준인데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공적인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대답한 여성이 1997년에 28%에서 2012년 3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결혼이 중요하다고 꼽은 남성의 비율은 35%에서 29%로 7%가량 감소를 했대요. 그리고 30살부터 60살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성인 중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책임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피터슨 교수님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일이 사랑이나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실은 이거를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인가 매스컴에서 이제 그 뭐 커리어 우먼 뭐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띄우면서 이제 그 여성의 어떤 경제력이 이제 굉장히 가지면 좋은 거고 굉장히
더 뛰어난 여성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뛰어든 기간이 있었는데, 뭐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럼 이제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는 여성이 비하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됐죠. 상대적으로. 이게 되게 희한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든 두 가지 다 굉장히 가치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이제 돈을 벌고 경제 생활을 하는 여자는 굉장히 더 가치가 있고 뛰어난 여자고,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여자는 그래봤자 뭐 네가 뭐 집에 뭐 남는 시간이 남고 뭐 어쩌냐면서 되게 비하하는 듯한 이상한 어떤 그 분위기가 생겨버리더니 어느 틈엔가 일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막 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골드미스 세대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세대에서 그러면서 막 이분들이 결혼을 굉장히 대단히 이제 다 안 한 건지 못하게 된 건지 그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하는 비율이 뚝 떨어지면서 묘해져 버리게 됐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이 사랑이나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실제로 고액 연봉을 받으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극도로 경쟁적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막 그런 사람만 집중을 너무 하는데, 그리고 또 일할 때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거의 다래요. 사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뭐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내가 꼭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해지는 게 너무 그것도 좀 현실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종 고지서를 감당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되면 돈이 많다고 되면 돈이 그 이상 너무 많다고 해서 삶이 훨씬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부자가 되라 더 지나치게 이제 그것도 막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뭐든지 가르침의 정점에 있는 분들은 균형을 가장 강조하세요. 너무 극단으로 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라는 입장을 취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생활해보면 완전히 뭔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있는 게 차라리 더 편하고 가운데서 균형 잡는 게 엄청 힘들죠. 그리고 미혼 여성의 80%가 좋은 직장을 가진 남성을 우선순위에 두는데 그런 직장을 가진 남성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여성 변호사는 대부분 30대에 퇴사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만큼 일에 목을 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대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다 보면 적절한 때 퇴사를 한대요. 그리고 그 보육시설과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남성적 정의 때문에 여성이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건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남자건 여자건 계속 남아서 더 유능해지는 걸 결정하는 건 뭐 남자가 아니고 시장 논리래요. 시장 논리. 그러니까 돈이 되면 그 사람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중요하지 않고 돈이 되는 사람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더 육아를 더 남자보다 이제 더 집중하고 그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더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남자는 좀 사실 이제 그 여자들은 외모를 중시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남자는 자기가 어필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일에 대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세 자체에서 남자는 마치 그 일을 여성의 외모로 생각하듯이 더 이제 죽이 살기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더 처절하게